지환이 당신 아들이죠?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99.99% 친자 확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들켰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 뭐라고요? 6년 전이야. 회사 신입사원이랑 딱 한 번. 그 후론 바람 안 피웠어.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13년을 믿어온 남자의 낯선 얼굴이 괴물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지요. 그래서 입양은 계획적이었겠네요? 내 핏줄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었잖아. 뭐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결혼 13년 차,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식탁 위로 낮게 내려앉은 펜던트 조명이 노르스름한 동원을 그리며 거실의 정적을 비추고 있었죠. 결혼 13년 차, 공기처럼 익숙해진 가구들과 아이들의 장난감이 어지러이 놓인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외투를 한 번도 벗어놓은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보육원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선 늘 마른 비누 향기와 같은 정갈한 다정함이 묻어났으니까요. 2022년 4월 16일 그날의 공기는 유독 습도를 머금어 끈적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죠.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소음 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육중하게 바닥을 눌렀어요. 어서 와요. 밥은 먹고 왔어요? 제 물음에 돌아온 목소리는 형체도 없이 바스라지는 마른 잎사귀 같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깊게 파묻은 태준 씨의 시선은 텅 빈 천장 어딘가에 못 박혀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본 그의 눈가는 진물은 복숭아 껍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위태로운 무너짐이었답니다. 여보, 오늘 보육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아이를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떨렸습니다. 2돌밖에 안 된 남자아이야. 3달 전에 보육원 정문 앞에 버려졌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는 제 가슴 한구석을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내는 듯 했죠. 태준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잘게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이야, 온종일 창가에만 앉아서 밖을 봐.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망울이 너무 맑아서 더 아프더라고. 그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이 바지 무릎 위로 짙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단단한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죠.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의 맥박이 무척이나 가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많이 마음 아프셨죠? 우리 애들 키울 때가 생각나서. 그 아이는 이름이 지환이래. 김지환. 그런데 그 작은 게 웃지를 않아. 표정이 아예 사라졌어. 남편의 절망 섞인 고백은 거실의 고요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텅 빈 보육원 복도 끝 창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아이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지환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박혀 자꾸만 통증을 만들어냈거든요. 엄마를 기다리며 굳어버린 2살배기의 고독이 눈에 선했습니다. 5월의 끝자락, 초여름의 녹음이 창밖을 짙게 물들인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고등어 조림의 매콤한 향기가 무겁게 가라앉던 그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여보, 할 말이 있어. 정적을 깨는 목소리에 민준이와 민재가 동시에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유 없는 경고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죠. 지환이 말이야.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될까?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르듯 저를 불렀고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빠와 저를 번갈아 보았죠. 갑자기 그게 무슨 입양이라니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넘게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 우리 여유 있잖아. 방도 하나 남고 한 아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착한 일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이 올 거야. 남편의 눈빛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의 아이를, 그것도 배경조차 모르는 아이를 내 아이들과 한솥밥을 먹게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경제적 부담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에 그 아이를 위한 자리가 있느냐는 근원적인 의문이었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어두운 침실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그 아이 안 도와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우리가 안 데려오면 그 불쌍한 아이는 가족도 없이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라야 해. 우리에겐 사랑을 나눠줄 여력이 있잖아.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13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 없던,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그였으니까요. 그의 간절한 부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아이들과 먼저 상의해요. 애들이 싫다면 절대 안 돼요. 제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저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5월의 끝자락,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보육원 정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환이도 저처럼 로봇 좋아할까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죠. 긴장과 기대가 섞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너머로 보육원 복도의 낡은 리놀륨 바닥이 오후의 햇살을 머금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놀이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햇살이 부서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지환이, 두 돌 남짓한 작은 체구의 칠흑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뭉클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였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고독이 제 모성애를 강렬하게 자극했으니까요. 지환아, 안녕. 아저씨랑 같이 온 형들이야. 태준 씨가 다정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향해 수줍게 아저씨 라고 웅얼거리며 작은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미간 정중앙에 자리 잡은 쌀알만한 연갈색 점 하나를요. 신기하게도 남편의 미간에 있는 점과 꼭 닮아 있어 저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예쁜 운명의 징표처럼 여겼답니다. 어쩜 이렇게 다정하게 닮았을까?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인연인가 봐. 불안보다는 벅찬 감동이 앞섰기에 저는 활짝 웃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재도 지환이와 블록을 쌓으며 금세 형제처럼 어울렸죠. 오보, 형아 하며 해맑게 웃는 지환이의 목소리가 놀이방을 가득 채울수록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아이의 해사한 미소 위로 우리 집의 미래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벌써 동생에게 줄 장난감 목록을 고르며 신이 났고 남편의 얼굴엔 한 달간의 수심이 씻은 듯 사라진 채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지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워보자. 남편의 고백에 저는 그의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침실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기분 좋은 설렘 속에 잠을 청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이 작은 천사가 선사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우리 집 거실로 지환이라는 어린 천사의 얼굴을 한 새로운 행복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우리 집에는 지환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적이 완연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2025년 설날 친정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기름진 명절 음식 향기와 섞여 거실을 부유하던 평화로운 오후였죠. 어머, 지환이 요 녀석. 가만 보니 우리 김서방 어릴 때랑 판박이네. 어머니의 농담 섞인 한마디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간의 저 점 좀 봐. 위치며 크기며 어쩜 저리 똑같을까. 예, 지환아. 너 진짜 아빠 아들 아니니? 어머니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거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태준 씨도 어머니, 제가 지환이랑 인연인가 봐요. 라며 지환이의 통통한 볼을 비볐죠. 저 역시 그 자리에서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잔상이 남았어요.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 너무도 정교하게 맞춰진 퍼즐 조각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이한 당혹감에 가까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는 남편과 그 옆에서 옹알대며 그림을 그리는 지환이의 옆 얼굴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죠. 여보, 엄마가 한 말 생각나죠? 지환이가 당신 어릴 때랑 너무 똑같다고. 제 말에 태준 씨는 고개를 돌려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가끔 거울 보다가 깜짝 놀라. 지환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남편의 대답은 투명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따스했답니다. 그 정갈한 진심을 확인하자 오히려 제 안의 미련이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분 나쁜 찝찝함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어머니의 농담을 그저 유쾌한 해프닝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가벼운 확인 절차를 밟기로요.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어머니한테 나중에 큰 소리라도 칠 수 있겠지. 저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하얀 봉투를 만지는 손끝에는 긴장보다는 묘한 고향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를 펼치기 직전의 기분이었답니다. 깊은 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지환이의 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올과 남편의 칫솔에서 채취한 시료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창밖엔 시린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떨리는 마음을 다독였죠. 이것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인연이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우연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봉투를 풀로 붙이는 순간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도착할 불일치라는 석자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저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우체통에 밀어 넣었답니다. 키트를 주문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일주일은
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낮잠 든 지환이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만지며 미안해, 엄마가 미쳐가는 것 같아라고 속삭일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2025년 2월 14일 세상이 발렌타인데이의 달콤한 초콜릿 향기로 들썩이던 그날 아침, 제 인생은 영원히 멈춰버렸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메일 알림음이 정적을 깨웠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PDF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망막에는 숫자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들이 박혔습니다. 피검사자 1 김태준, 피검사자 2 김지환.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통증이 전신을 훑쳤고 눈앞에 거실 풍경이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렸죠. 13년. 제가 정절과 신뢰로 일구어온 13년이라는 세월이 단 4줄의 문장에 난도질 당해 바닥을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단순 입양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입양한 거란 말이야?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4줄의 결과지는 소리 없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몸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는 휴대폰을 주워 다시 결과지를 봤어요. 99.99%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실했습니다. 지환이는 남편의 친아들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왜 아이를 버렸어? 남편은 알고 있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들이 폭발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보낸 2시간 동안 제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가 엄마 왜 여기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겨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상을 연기해야 했죠. 저녁 7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이 여보, 안색이 안 좋아. 병원 가볼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침대 위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벽 너머 거실에서는 남편이 지환이와 로봇, 형아,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다정한 웃음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음으로 변해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나요? 3년 전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처음 발견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떠했나요? 저를 품에 안고 고맙다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지환이의 침모를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베개를 물어뜯으며 흐느끼는 제 등 뒤로 차가운 밤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13년을 함께한 남편의 숨소리가 이제는 낯선 괴물의 것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고 저는 지옥보다 더 깊은 배신의 늪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를 받아든 다음 날부터 밥 한 술이 모래알처럼 입안을 맴돌다 결국 삼켜지지 않았죠. 일주일 만에 거울 속에 저는 낯선 유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핏기 없이 투명하게 질린 피부 위로 움푹 팬 눈덩이와 메마른 입술이 저를 조롱하는 듯 했으니까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꼭 아픈 사람 같아.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중학생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답니다. 아이의 체온이 닿는 순간 제 안에 둑이 터진 듯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밤이면 천장을 가로지르는 어둠의 문양을 보며 잠을 설쳤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악몽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되풀이됐지만 답은 하나도 저를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많아질수록 저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겨우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꿈.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꿈. 그 아기가 지환이인 꿈. 으아!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놀라서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악몽 꿨어. 요즘 악몽 자주 꾸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당신 때문에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옆구리가 따끔거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생겼어요. 물집처럼 올라왔습니다. 아파. 참을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대상포진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상포진요? 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겨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이러다 더 큰 병 생길 수 있어요. 네. 창백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먼지들이 정처 없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손등에 붉어진 핏줄이 가늘게 떨릴 때마다 처방전 종이는 맥없이 바스락거렸지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한 장의 종이보다 가벼웠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갔어요. 3년 동안 정성으로 품었던 아이가 남편의 배신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심장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낮게 읊조린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울렸어요. 정갈하게 닦인 식탁도, 아이의 장난감이 놓인 소파 위도 이제는 지독한 기만의 현장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머릿속은 수만 갈래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허공에 던지는 물음은 대답 없이 흩어졌지요. 남편과 꼭 닮은 지환이의 눈매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내가 쏟았던 순수한 애정이 비웃음을 당한 것 같아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요. 억눌린 슬픔은 미처 눈물이 되지 못한 채 가슴 밑바닥에 딱딱한 응어리로 가라앉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다 못해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지요. 평온했던 집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조차 부족한 밀실처럼 나를 조여왔어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채 평범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지요.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며 제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곁에서 등을 토닥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그 다정한 음성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가시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13년간 쌓아온 신뢰의 궁전이 단 한 장의 종이에 무너져 내린 뒤 제 육체는 서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옆구리를 따라 붉게 돋아난 물집들은 마치 배신의 낙인처럼 지독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의사의 선고를 듣고 병원을 나서는 길, 2월의 찬바람이 닿는 피부마다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환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죠. 엄마 아파? 지환이가 호해줄게. 제 옆구리에 작은 입술을 대고 정성스레 숨을 불어넣는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이 아이가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잔인한 현실이 저를 반으로 쪼개놓고 있었으니까요. 지환이의 호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오던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내일은 기필코 이 지옥 같은 진실의 껍질을 벗겨내겠노라고요. 13년을 속여온 그 입술에서 어떤 변명이 새어나오든 저는 더 이상 이 축축한 기만의 늪에서 홀로 말라 죽어갈 수는 없었답니다. 아이들을 배웅한 뒤 홀로 남겨진 집안은 서늘한 정막만이 고여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119를 눌렀고 차가운 들것에 실려 나갈 때까지도 집안의 시계추는 무심하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답니다.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타인의 신음이 뒤섞여 눅눅하고도 무거웠어요. 하얀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저를 압박했고 수액봉지에서 떨어지는 투명한 방울들은 마치 내 생명이 조금씩 소진되는 속도처럼 느껴졌지요. 1시간 뒤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됐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은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지만 그 손길은 따스하기보다 징그럽게 느껴졌지요. 저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고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휴대폰의 감촉이 유난히도 생경했지요. 걱정 가득한 남편의 목소리가 공허한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정한 위로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침묵을 더 견뎌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에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응?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화면에 띄웠어요. 99.99%라는 선명한 숫자가 남편의 눈동자에 박히는 순간 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지환이 당신 아들이죠? 걱정스러웠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한참이나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추었지요. 어떻게 알았어? 99.99% 친자 확률이래요. 생물학적 부자관계. 남편은 입술을 지니기듯 깨물며 시선을 피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가면을 벗어 던졌지요. 아, 들켰네. 뭐라고요? 들킬 줄은 알았어. 언젠가는.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13년을 믿어온 남자의 낯선 얼굴이 괴물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지요. 정말 지환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 담담한 긍정의 말 한마디에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6년 전 회사 신입사원과의 술자리 실수라는 그 뻔뻔한 변명이 귀를 타고 들어와 심장을 난도질했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6년 전이야. 6년 전이면 괜찮아요?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여자가 친자 확인 검사 후에 돈을 달라고 하더군. 3억에 합의했어. 남편은 마치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3억이라는 돈을 입에 올렸어요.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서 제 몰래 그 큰 돈을 건넸으면서도 자신이 번 돈이니 상관없다는 오만한 태도에 숨이 턱 막혔지요. 그 여자 6개월 후에 보육원 맡긴다고 연락이 왔어. 돈만 들고 튄 거지. 뻔뻔한 여자 같으니라고. 내 핏줄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입양이라고 한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론 좋았잖아. 지환이 잘 키우고 있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오히려 저를 현실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웠지요. 병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소리를 낮추라는 그의 행동은 철저히 이기적이었어요. 요즘 남자들 중에 바람 안 피는 남자가 몇이나 돼? 나도 한번 실수했어. 인정해. 근데 그 후론 정말 가정에 충실했어.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니야? 자신이 괜찮은 남편이라며 가슴을 치는 모습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절망감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요. 남편은 이제 냉정하기까지 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어요. 이혼하면 애들은 어떡하고? 민준이, 민재, 지환이. 3명이야. 48살이야, 여보. 애 셋 딸린. 이혼하면 당신 혼자 애 셋 키워야 돼. 할 수 있어? 나는 돈이라도 있어. 근데 당신은? 그는 아이들과 제 나이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미안해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걸. 비수를 꽂는 듯한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현실의 무게가 쇠사슬처럼 제 목을 조여왔고 문을 열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홀로 남겨진 병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비참한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오며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차가운 진정제를 주입하는 순간에도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은 멀어지는 의식 너머로 흉측한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서히 몸이 늘어지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 저는 생각했지요.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폐허였다는 사실을요.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마치 물감이 번진 수채화처럼 무력하게 밀려왔어요. 사흘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폐부 깊숙이 시린 냉기를 불어넣었지만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운 남편의 옅은 숨소리는 그보다 더 숨막히는 압박감이 되어 저를 짓눌렀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옆모습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될까? 라는 비겁한 회유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아이들의 체온은 눈물겹도록 따스했어요. 민재와 지환이가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쏟아내는 해맑은 웃음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지환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감싸줄 때마다 심장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엄마, 이제 안 아파? 걱정스럽게 묻는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티 없는 순수함이 가득했으나 제 머릿속에는 6년 전에 외도라는 추악한 단어가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앞에서 저는 서둘러 창백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가슴속에는 시커먼 멍이 번져가고 있었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거짓을 말하는 배우가 되었지요. 남편이 차려낸 저녁 식탁은 풍성했으나 제게는 타버린 재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겼어요. 고소한 밥 냄새 대신 귓가에는 남편의 도끼 어린 말들이 윙윙대며 맴돌았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 가정에 충실했다. 48배 애 셋 딸린 여자가 어딜 가겠냐는 그 오만하고 비릿한 확신들.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어 거친 모래알을 삼키는 듯한 통증만이 느껴졌지요. 남편의 걱정 어린 눈빛은 이제 연민이 아닌 저를 이 집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려는 서슬퍼런 감시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안방의 정막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거실로 쫓겨난 남편의 한숨 섞인 투덜거림이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베갯니들 움켜쥐며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켰지요. 6년 전 일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남편의 그 무책임한 항변은 우리가 쌓아온 13년의 세월을 단숨에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거대한 늪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환각이 저를 덮쳐왔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와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배신의 기억이 엉켜 답이 없는 미로 속을 헤매게 했지요. 저는 그렇게 식어가는 눈물을 닦아낼 힘조차 잃은 채 언제 끝날지 모를 지옥 같은 밤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작은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이 쏟아냈던 그 독한 말들을 하나하나 어머니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딱 한 번이었다고 해요. 그 후론 가정에 충실했으니 넘어가자고 하더군요. 뭐라고? 그 자식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찻잔을 쥔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울렁거렸답니다. 요즘 남자들 중에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딨냐며 48된 애 셋 딸린 여자가 어딜 가겠냐던 남편의 비릿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지요. 당장 이혼해라. 그런 놈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살 수 없어. 엄마가 너랑 애들 다 지켜줄게. 어머니의 단호한 외침에도 제 발목에는 무거운 납덩이가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지환이는요? 그 아이는 어떡해요? 지환이는 그 자식 아들 아니냐? 왜 내가 걱정해? 그래도 3년을 제 품에서 키웠어요. 매일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잠드는 아이예요.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남편의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지환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를 두고 가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나쁜 엄마가 될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데려오자니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추악한 배신이 떠올라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환이의 웃음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왔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저에게 어떤 지옥인지 꿈에도 모르겠지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어떡하면 좋냐고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어머니의 옷자락이 제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남편의 기만적인 얼굴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어요. 저는 갈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저 어머니 품속에서 서럽게 몸을 떨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내부는 정돈된 서류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종이 냄새와 냉정한 정적으로 가득했어요.
상담실의 공기는 마치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처럼 숨막히게 저를 짓눌렀답니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음성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힐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단단한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지요. 지왕군도 함께 양육권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이를 버리고 나온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헤집어 놓았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를, 내 생명 같은 친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그 가혹한 운명 말이에요. 고작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13년의 세월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법은 딱 한 번의 실수를 참작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기간을 따지지만 제게 그 시간은 정교하게 꾸며진 기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부인,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판 이혼은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협의 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남편을 설득하세요. 설득이요? 남편이 반대하는데요? 그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네셨어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판 이혼, 1년에서 2년, 지환이 양육권 문제, 위자료는 고작 5천에서 1억, 남편은 반대할 거고, 어떡하지? 멍하니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지환이 유치원 데려와야 하는데. 아, 제가 갈게요. 저는 일어섰어요.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지요. 지환이 데려와야지라는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상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유치원 정문으로 달려나오는 지환이의 해맑은 웃음은 오늘따라 더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아이가 내민 스케치북 속에는 서투른 크레파스 선으로 그려진 5명의 사람이 있었지요.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세 아이들. 지환이는 그 그림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그 종이 위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일까? 이 그림처럼 행복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을까? 아이의 순수한 미소 뒤로 남편의 비겁한 얼굴이 겹쳐 보일 때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노을지는 유치원 마당을 가로질러 지환이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답니다. 저를 붙잡은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저를 엄마라 부르는 지환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제가 사라지면 그 아이의 세상에서 엄마는 2번 버려지는 것이니까요. 연희 씨는 오늘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떠나자니 아이가 무너질 것 같고 남자니 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연희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1. 당장 이혼하고 나와라. 지환이는 남편에게. 2.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라. 3.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라. 4. 지환이까지 데리고 이혼하라. 댓글로 번호와 이유를 남겨주세요. 저라면 몇 번.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이요. 연희 씨 같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